네, 반 전 총장이 빠진 대선판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네. 박태호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 전 총장 어제 좀 급작스러웠습니다. 오전 일정까지 소화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더 급작스러운 소식으로 좀 전해졌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런데 이제 후일담을 보니까 예. 새벽에 그걸 썼다고 그래요. 예. 새벽에 그 사퇴를 결심하고 또 그 유순택 여사하고 거의 뭐 말을 마치고 3당 대표 일정을 다 소화하고 예. 이미 뭐 70%는 마음의 결심하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추석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지율도 15%를 넘지 못하고 계속 10%대 중 또 하위권으로 처질 확률도 많고 예. 그동안에 본인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식 후보는 아닙니다만 지금 벌써 30% 중반대까지 치닫고 있고 그 전날 개헌 협의체를 이야기하면서 각 당의 반응을 봤습니다만 또 시원찮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본인 중심으로 전국을 끌고 와서 빅텐 토론을 만들어서 한번 대한민국을 판을 바꿔보겠다, 정치 교체를 하겠다는 그 열망이 정치인한테 실망하고 지지율 하락에 실망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현실 정치벽이 뭐예요? 도직과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들어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지지율이 높을 땐 이거저거 다 해주겠다 그러고 막 쫓아다녔겠지만 10%대 중반으로 떨어지니까 전화도 안 받고 뭐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겁니다. 예, 이제 예, 그러다 예. 보니까 현실적인 벽에서 좌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예측했지 않습니까? 설 전에 설 이후에 더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낙마 가능성까지 저희가 그때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죠. 안타깝게 그대로 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귀국한 지 20일 만이니까요. 정치 행보 시작한 지 20일 만에 대선 후보로 선언을 했다가 이 낙마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단 반기문 총장 개인으로 봐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갖춰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험난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정말 국가 원수급의 의전을 받았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표를 달라고 유권자에게 손을 잡고 호소하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훈련이라든가 또 캠프 구성도 외교관과 전 이명박 대통령 MB 캠프 네.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캠프도 구성도 좋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굉장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 네. 자금 문제에 비롯해서 이 현실적인 정치의 벽이 있었고요.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본인의 정치적인 리더십이라든가 자질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한국 정치 현실, 사실은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워야만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인의 자질이거든요. 자신의 인생에서 국민들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인의 목표인데 반 총장이 사실은 그런 엄청난 현실의 벽을 파악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외교 전문가로서 유엔 수장을 지낸 그런 이 분이 사실은 현실 정치에 너무 발을 들여놓고 거기서 욕을 먹기보다는 이 순간에 차라리 저는 중도 하차한 것이 다행이다. 대신에 하나는 무책임했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사전에 캠프를 구성한 분들과도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개인 혼자의 결단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측면도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아쉽고도 또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분 별명이 평소에 뭐 기름장 아니었습니까? 뭐 상의하고 이렇게 할 여유도 없었고 또 제가 어제 인상 깊게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미끄러운 날 여기저기 다니다 낙상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반 총장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게 아니 한국 정치가 그래 이 판의 어려움이라든지 진흙탕 싸움 속에서 이 정도 어려움을 각오 안 하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왔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력 부재고 정치력 부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유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거는 대한민국 보수만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은 자기가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럼 어디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된다는 거 자기 정체성이 어디예요? 진보적 보수주의자. 진보도 아니고 물론 뭐 보수 쪽에 가깝습니다만 보수도 아니고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됐을 때 지지율도 더 공고히 되고 그가 이야기하는 지원도 받고 사람도 모이는 거지. 충청권 의원들 한 10명 정도가 사실은 약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일정 시점에 탈당을 해서 중인을 하겠다. 공산당만 아니면 다 따라가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막상 와서 지지율 안 오르니까 아유 저희들 내부에서 좀 알아보고 돕겠습니다. 네. 후퇴하고 이런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네요. 네. 저는 출발은 좋았다고 봅니다. 대통합의 가치. 지금 대한민국이 이념과 지역 갈등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속에서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화해와 통합의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그 메시지는 좋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벌어졌던 보수의 이 아주 어려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반성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잘 통합을 해냈다면 좋았는데 문제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치력 그리고 현실의 정치에서 이것을 관철해내는 그런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측면. 대신에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빨리 정치에서 손을 떼므로써 네. 정말로 이 유엔 외교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외교사의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로로서의 가능성을 남겨놨다는 점에서 네, 네.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다행스럽다. 대신에 앞으로 현실의 정치권이 이것을 어떻게 뒷받침해서 잘 이 상황을 수습하고 좋은 지도자를 선출해내느냐.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과제를 지어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반 전 총장이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지지층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지금부터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한 사람들의 이념적인 성향은 주로 중도 보수라고 보고 지역적인 기반은 충청도하고 대구 경북 지역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접었기 때문에 아마도 중도 보수는 황교안 현 총리 권한대행 쪽으로 하고 대구 경북 쪽은 아마 유승민 의원 쪽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충청권은 안희정 지사 같은 분한테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중앙일보가 아마 조사연구팀에서 31일 1일 날 이런 이제 가정하에 좀 조사를 한 것 같은데 15.7%라는 반기문 전 지지율을 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이동할 건가 보니까 대충 보니까 황교안 씨가 20.3%, 유승민 씨가 12.8%, 그래도 문재인 씨한테도 많이 갑니다. 10.4%까지 갑니다. 그리고 안철수 9.4, 안희정 6.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중도 성향의 표는 약간의 갈리는 현황 이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는 역시 보수층이 갈데없는 그런 현재 표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진 거죠. 네. 이에 따라서 일단은 황교안 대행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거고요. 네. 유승민 의원이 역시 그래도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동안 쌓아온 정치력이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상당히 중도 보수 진영의 흐름들이 그동안 반기문 전 총장의 기대 때문에 갔던 표들이 상당 부분 다시 돌아오고 있는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행이 과연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네. 일단은 이 수혜를 받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네.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이를 통해서 약진하면서 앞으로 전국에 소위 말하는 빅텐트의 구상이 반기문이 될 것이냐 안철수가 될 것이냐 빅텐트의 중심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네. 반기문 중심의 빅텐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예. 안철수 중심의 스몰 텐트 중심으로 해서 이 상황이 커진다면은 상당히 안철수 전 대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텐트와 관련해서 진짜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 중심의 어떤 작은 텐트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모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이 사퇴하면서 또 김종인 의원이 언제 탈당해서 국민의당 쪽으로 이동하느냐 여기에 이제 큰 방점이 있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만큼은 안철수한다, 철수 안 한다 그러면은 안철수 중심으로 또 정운찬 총리가 그쪽하고 손학규 씨가 그쪽하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스몰 텐트가 만들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면에서 보면 반기문 씨가 출마 선언을 접은 이후에 가장 큰 수혜자로 등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해야 됩니다. 안철수 씨 역시 정체성을 반기문 씨처럼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자기를 지지하는 청을 향해서 분명하게 좀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담론을 읽어가고 또 그런 노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김종인 씨, 정운찬 씨, 손학규 씨가 대화하면서 박지원 씨 같은 훌륭한 그런 지장이 옆에 있잖아요. 네. 잘 협력하면은 안철수 씨가 좋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세론은 확실히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대세론은 사실 야권 중심의 대세론, 야권에서는 확고한 후보로 이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보다는 좀 더 확장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뚜렷하게 다른 후보들의 상황이 이 정치력이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뭐 일부 조사에서는 30% 중반까지도 나오고요. 일부 25% 중반부터 많이 나올 때는 30%, 35%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에서는 지지의 그런 수렴을 해내는 그런 능력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매주
한 번씩 지금 이 정책 발표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정책 발표를 갔는데 상당히 발빠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야권 내에서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흐름으로 지나치게 폐쇄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른 주자들 반문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 특히 이재명 시장의 약진이 요즘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변화가 큰 상황에서도 큰 지지층의 흔들림이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주 솔직하고 공세적인 그런 진보 진영의 정책들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네. 측면에서는 사실상 저는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는 그런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리산 종주를 하고 온 박원순 시장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그동안에 보면은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같이 정책 공조라든가 더구나 단체장으로 같이 공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더불어민주당 내에 반문 세력을 묶어내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만일 합세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내의 경선도 상당히 큰 흥행을 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거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문재인 전 대표 의 대세론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반 총장의 불출마 선언이 네.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기점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30대 중반까지 잘 나왔는데 그 이상 확장성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선명한 지지층이 지금 그걸 지지하고 있고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런 틈새를 비집고 지금 충청도의 안희정 지사가 두 자릿수까지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재명 시장도 물론 두 자릿수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앞으로 대선 가도에서 무슨 대세론을 끌고 갑니다만은 네. 의외로 또 다른 주자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반기문이 없어진 이 판에서 네. 새로운 판이 형성돼, 새로운 프레임이 형성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황교안 씨가 총리 권한 대행입니다만 갑자기 주자릿수로 올라왔어요. 네.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서는 지금 황교안 씨를 약 40%까지 지지하고 반기문 씨보다 높았어 이전에 보면. 이런 걸 보면은 새로운 판이 형성되면서 보수가 결집하면서 보수 대 진보로 프레임이 재편되면서 네네. 제3 텐트론도 물론 힘을 얻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더 큰 요동이 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판을 보면은 문재인의 강력한 그런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삼지대에서 스몰 텐트론을 중심으로 한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그런 중도 후보 그러면 새누리와 바른정당이 연합할 수 있는 보수 3자 구도로 갈 확률도 많아졌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고 봅니다. 예, 예. 근데 또 하나 좀 저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반기문의 지지층이 어디로 가냐는 그 지지율을 좀 보면은 없다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부동층이죠. 20%가 지금 넘게 지금 저희가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지지층, 그러니까 갈 곳 없는 보수층이라고 저희가 좀 지목을 하면은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수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황교안 대행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행의 이념적 자표라든가 그동안의 정책을 본다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지금 실패한 국정, 이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지금 고난대행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사실은 별로 안 나오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 후보가 되는 순간 그 얘기가 엄청나게 이 화두가 될 겁니다. 사실은 법무장관 총리를 하면서 이 비선실세 농단에서 그 뒷부분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무능한 정부의 표상이 바로 황교안 대행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포화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봤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한 그런 이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접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공안 검사와 이 장관, 총리만 했던 그 이력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든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당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그리고 중도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 네. 이 방향으로 이 무당층으로 돼 있는 중도 표심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만일의 경우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시대 정신이라든가 또 정치력도 굉장히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포용력이라든가 소통하는 모습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이 비문 진영의 중도 그룹을 대표하는 그 빅텐트와 스몰 텐트 사이에서 만일의 경우 자리를 잡는 데 성공한다면 예. 도리어 이번에는 보수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야야 대결,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야권, 그리고 중도 진영의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 그리고 중도 진영이 함께 포괄되는 야야 대결이 될 가능성도 지금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의 변화 흐름을 잘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이라든가 또 바른정당이 지금 빠르게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정책과 후보를 제대로 좀 견인해 내므로써
보수 진영이 이번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탄핵 정국이 오면서 가장 수혜를 받은 분은 문재인 전 대표예요. 반기문 씨가 내려오면 동시에 문재인 씨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네. 대한민국 보수층이 박근혜 정부의 탄핵 정국에서 지금 분열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있다 이제 탄핵 정국으로 매몰이되면 곧 저는 뭉칠 것이다. 그리고 시대 정신이 대한민국 보수의 중도 보수 노선의 그런 확실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안보라든지 그런 가치와 공동체의 문제,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정치 고치를 이야기할 때 건전한 대한민국 보수의 역할이 없이 어떻게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진영에서만 정권의 향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건 저는 상당히 성급한 결론이다. 결국은 보수는 뭉칠 것이다. 그래서 시점이 언제냐, 인물이 누구냐 이게 문제인데 황교안 씨가 물론 뭐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탄핵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각돼 버린다면 그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 말씀한 인용되고 그런다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보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보수의 역할은 더욱더 크고 넓다. 그리고 문재인 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수는 결집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정말 보수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진실한 반성이 필요하다. 네, 네. 사실은 그동안의 보수 진영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지난 4년간을 끌려왔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지금 상황을 보면 과거에 그런 행태를 보였던 친박 진영의 그런 모습들을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유야무야 다 무마시키는 상황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진실한 반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민들이 과연 새누리당에 마음을 줄 것인가. 그로 인해서 바른정당도 현재 좌표를 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정말로 만일의 경우 보수 진영이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이번 이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 진실한 반성을 하고 여기서 뼈저리게 국민들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이념 갈등, 지역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번에는 정말 야야 구도 속에서 진행이 되는 그래서 과거에 2007년 상황을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두 주자가 주목을 받고 당시의 여권이었던 여권 후보 정동영 당시 후보가 사상 최대의 표차로 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최근의 전국 흐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네. 보수 진영에서 정말로 국정 상황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데 대해서 진실한 반성과 대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야야 대결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린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가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26.1%, 그 다음에 야권 주자로 안희정 충남지사가 11.1%로 지금 급격히 치고 올라왔거든요. 사실 앞서서도 뭐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바람이라고 불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뛰어넘는 기록을 지금 안희정 지사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좀 가져졌던 충청 표심, 충청의 열망이 이게 혹시라도 안희정 지사에게 또 이어지면 또 다른 바람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충청도는 뭐 저도 충청도 출신입니다만은 뭐 성향이 뭐 골고루 섞여 있어요. 3대 3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반기문 총장을 지지했던 충청 중도 성향의 표들은 안희정 지사한테 갈 확률이 많아요. 그러나 보수층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행보를 보니까 최근에 좀 문재인 전 대표하고 많이 차별을 해요. 예를 들면 사드 문제 이런 것도 합의를 했으면 안보 문제는 추진을 해야지 그걸 다시 번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친노 세력들이 보였던 그런 선명한 노선, 어떤 보수하고 대척점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담론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는 좀 다른 노선을 겪고 있어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50대 주자로서 신선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시장보다는 저는 안희정 지사가 앞으로 더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그런 대세론을 좀 도전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도 안 지사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전에 가가지고 가끔 세미나도 해보고 네.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장성 면에서는 이재명 시장보다는 훨씬 더 훨씬 넓다. 나왔다 있죠. 저는 안 지사의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대신에 그러나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안 지사의 쏠림 현상을 보면 보수 진영에서 표를 몰아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표를 줄 곳을 잃어버린 보수 진영에서 과연 누구를 줄 것인가. 근데 최근에 이 안희정 지사가 흐름들이 싸더라든가 굉장히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야권에서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적 포지션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층에서 여러 가지 이 야권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은 분열도 노리는 측면도 있고요. 또 안 지사에게 그런 흐름들을 줌으로써 야권 내에서 이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선거에서는 경선 때는 자기 편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본선 때는 중도를 끌어들여야 이기거든요. 지금 경선의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야권의 정책과 그리고 이념적 성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선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선명하게 대책점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 이재명 시장이다. 안희정 지사는 사실은 그런 중도적인 포지션으로 감으로 해서 당내 경선에서 훨씬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는 서로 말은 하진 않지만 소위 말하는 친노의 적자를 놓고 공감대가 있습니다. 서로 누군가는 나중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확장성은 사실은 이번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 도리어 문재인 전 대표의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이 훨씬 더 큰 대책점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김부겸 의원 같은 정말 TK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분이 더 부상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친노 패권 세력, 친노의 선명성이 안보 문제는 이런 데서는 좀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로 안희정 씨가 과감하게 깨면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경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시장이 사이다 같은 뭐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포퓰리즘적인 노선 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50대, 60대는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죠. 당장 먹고 살 거 없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은 정말로 하나도 국익, 두 가지도 국익, 10가지도 국익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보다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미래가 있고 앞으로 중도 지형의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희정 지사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30% 중반 이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게 바로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많은 문제점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른데요. 네네.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 후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전면에서 활동했던 분들 다 애정을 갖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정책적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다른 거죠. 현실주의적인 노선이냐 자유주의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측면이 있을 텐데요. 안희정 지사가 야권에서 가져왔던 정당과 이런 정책적인 포지션이 달라질 경우에는 사실은 이 경선에서는 상당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청년들, 노동자 또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그런 예산적인 정책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이거든요.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이 21세기 맞아야 될 고통받는 곳에 어떻게 하면 복지 혜택을 적절하게 예산 내에서 배분하고 또 그런 예산을 발굴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그런 정치라면 그것이 진정으로 민생의 정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뭐 포퓰리즘이다 또는 너무 대중 추수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공약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국민들께 내놓을 수 있는 정책들을 한번 저는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중도 좌노선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오늘도 임시국회에서 아마 우상호 원내대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중도 좌노선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진보 정치인들이 민주노총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기종노조하고. 대한민국 기종노조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가지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반 청년들 일자리 만들었는데 일조할 수 있나요? 물론 벤처기업도 있고 새로운 뭐 금융영역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솔직하고 과감하게 담론을 만들 수 있어야지 진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중도 좌노선의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민주노총을 규정노조라고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정책적인 연대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 현실에 맞는 그런 노동계의 이 사실은 지금 부당한 측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노동 시간을 갖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네. 청년들은 뭐 세계 최악의 지금 청년 실업 사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담론으로 해결의 이 대안들을 제시하느냐 이것이 정치인의 능력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양한 한국노총도 있고 뭐 민주노총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의 목적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주자들이 내놓는 정책들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국민들의 해법에 걸맞는 답들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봅니다. 자, 시간상 제가 많은 논쟁을 하면 다른 주제가 안 되니까 네. 민주노총이 순수하게 노동개혁 문제 그리고 서민들의 문제만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왜 그 정치 이슈 해가지고 항상 보면 뭐 주한미군 철수니 연방제 통일이니 국가보안 철폐니 같이 이런 문제 가지고 정치권과 어울려서 놉니까?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논쟁을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대세는 좀 야권으로 좀 넘어온 듯한 분위기가 좀 읽혀지다 보니까 야권에서도 지금 뭐 서로 이제 경쟁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 육박한 당 지지율을 좀 받으면서 좀 아무래도 좀 당력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 분당 사태 때 좀 떨어져 나갔던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좀 돌아온다는 것 같아요. 지난해 8월 이후에만 지금 5만 2천 명이 복당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만큼 반대로 국민의당에서 옮겨갔던 그 뭐랄까 당원들이라든지 이 부분이 좀 위축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것이 한국 정치가 보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면은 민심도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이렇게 38석 만들고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이 당이 그 야권도 이게 분열되면서 파이가 좀 나눠질까 했는데 최근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고공행진을 하니까 네. 당원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당보다는 저쪽으로 다시 복당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항상 민심이 또 정의라든지 진실 이런 걸 따라 움직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치는 또 세에 따라서 어디에 권력이 갈 것이고 어느 당이 집권할 것이 이거에 따라 민심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를 굳이 뭐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한편으로는요. 지금 보면은 그 이제 보수의 대안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눠봤지만 지금 보수에서 바른정당 쪽에서 좀 뛰고 있는 주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 좀 그 겨냥해서 직격탄을 좀 날리는 것 같아요. 출마 생각 있으면 당장 권한대행 그만둬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공세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바른정당 후보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면서 이제 바른정당을 창당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한 정책도 내놓고 있고 또 활발하게 이 보수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보였던 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 사실은 상당히 가려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젊은 층도 또 중도층도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포지션을 가지면서 상당히 많은 호소력을 가져왔고요.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벌써 정책 2호 법안, 어제 뭐 칼퇴근 관련해서 법안을 내놓는 등 네. 상당히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든가 사회적 이슈에서는 진보, 그리고 외교안보 이슈에서는 보수라는 포지션을 스스로 정립했는데 문제는 역시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고 끌어내는 리더십의 역량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만일의 경우 보수 진영의 대안이 부재할 경우에는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주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경기도에서 협치라든가 다양한 실험을 성공을 시켰고요. 예. 그 연정하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그 정치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문제 또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만일의 경우 이 바른정당이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한다면 그런 정치력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상당히 주요한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황교안 대행의 경우는 저는 사실은 출마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나와서도 도리어 이런 절차의 문제, 본인이 대행인데 대행이 자신에게 사표를 내고 자신이 사임을 처리하고 자신이 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정진석 의원이 한 얘기죠. 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국민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국정을 관리해야 되는 대행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는 상당히 이 모순된 모습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또는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김 교수님 모르겠어요. 뭐 저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논쟁을 하는데 네. 바른정당이 저는 반기문 카드가 이제 접어지면서 생명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거기를 좀 영입해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정진석 씨가 뭐 미친 짓이라고까지 트위터를 했는데 그 전제는 뭐였냐면 황교안 씨를 견제해서 반기문 씨를 어떻게든
자기 페이스로 좀 끌어들여서 정권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바른정당의 역할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끝물에 가면 다시 합쳐지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수적인 학자 입장에서 보면 보수인지 중도인지 제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분을 보수주의자라고 보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유승민 씨는 안 보면은 확실히 보수지만 경제는 이미 중도를 넘어서 좌쪽으로 막 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황교안 씨 카드가 왜 지금 문제가 안 되고 많은 보수들이 이제 기대고 있냐면은 지금 탄핵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탄핵 인용된다면 정말 그게 맞는데 탄핵이 기각된다 그러면 황교안 카드는 폭발력 있게 아마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층은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국가관, 역사관 이런 거를 보수층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진상 해산하는 데 앞장서고 앞으로 북한 체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북한이 급변 사태를 75%까지 푸는 사람이에요. 개혁 개방보다는. 그런 시각을 가진 국민이나 학자들은 그렇게 확고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한미 동맹을 잘 구원하고 우방들과 그 난국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담론만 만든 이상적인 얘기만 해서 대한민국 잘 되리라고 보는 국민이 몇 프로가 될지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절차의 문제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 문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문제가 되는 거. 탄핵이 기각된 데면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이 출발 리더십의 요소는 비전과 그다음에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대행을 맡았다가 더군다나 이 실패했던 국정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 사실은 일부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야심을 감추고 있다가 그런 상황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우리 반기문 유엔 전 총장 사례에서 봤듯이 관료로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고건 전 총리가 그랬었고요. 고건 총리 얼마나 유능한 분이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모든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현장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의 경우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총리의 장관, 서울시장 그런 풍부한 경험을 거쳤지만 황교안 총리는 공안검사의 법무장관 그리고 총리. 이걸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바른정당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그런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진전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이런 호소력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받기 어려울 거고요. 그렇다면 바른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그리고 21세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요소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기문 전 총장의 몰락이 지금 유승민 의원이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배 정도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바른정당이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서 역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뭐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엘리트 관료 출신들의 참 징크스라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역대 보면은 뭐 그 엘리트 관료라 해도 정치권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제가 보면 지금은 뭐 학자입니다.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관료 생활도 해보고 또 정치도 해봤어요. 대통령 후보 모시고 정권을 잡아볼 노력도 하고 저도 출마도 해보고 이래 해보니까 정말로 한국 정치는 이 관료 세계나 학자들이 보는 거하고 현실에서 해보니까 너무 달라요. 이거 정말 단단히 각오 안 하고 정말 이거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투철한 내공과 신념 없이는 번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직과 돈이라는 그 큰 문제 앞에서는 대부분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트 출신들이 뜻은 좋고 훌륭하고 상징성은 있습니다만 막상 한국 정치에 발을 담그고 하다 보면 이러한 벽에 부딪혀가지고 본인의 인격적으로도 파산이 올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감내가 안 되는 이게 한국 정치의 무서운 독특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분단 체제로 인해 가지고 이념적으로 갈려져 있죠. 지역적으로 갈려져 있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쁜 점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꾸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